반지에 새겨진 이름. 바람이 없는 날이었다. 그것이 문제였다. 파도가 없으면 요트는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갑판 위에 서 있을 이유가 사라지며, 이유가 없는 자리에서 나누는 말은 언제나 진짜 말이 된다. 준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 없었다. 7년이었다. 7년 동안 삼킨 말들이 오늘 이 갑판 위에서 바람 한 점 없는 이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입 밖으로 나오고 싶어 했다. 준호는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보고 있었다.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저 어깨의 기울기, 저 턱의 각도, 저 손이 난간을 쥐는 방식. 모든 것이 준수 자신과 같으면서도 달랐다. 같은 얼굴, 같은 키, 같은 목소리.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준호를 먼저 봤다. 준수는 그 이유를 끝내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7년 동안 그의 흉곽 안에서 조용히 썩어갔다. 넌 늘 먼저였지. 말은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 분노가 아니라 확인처럼. 오래된 사실을 입 밖에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그 얼굴에는 놀람도 당혹도 없었다. 그저 피로함이 있었다. 이 대화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언젠가는 이 말이 나올 줄 알았다는 듯한 피로함. 형이 늦은 거야. 그 한마디였다. 반박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었다. 사실의 진술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잔인한 방식이었다. 준호는 자신이 무언가를 빼앗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먼저 도착했을 뿐이라고, 형이 느렸을 뿐이라고, 그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 무죄의 확신이 준수의 패를 조였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다. 발이 엉킨 것은 그때였다. 준호가 몸을 돌리려다 갑판의 물길을 밟았고 균형이 무너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으며 준수가 손을 뻗기도 전에 준호의 몸이 난간을 넘어갔다. 소리가 났다. 물이 갈라지는 소리. 육중한 것이 수면을 치는 소리. 준수는 난간 너머를 내려다봤고 준호는 이미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다. 뛰어들었다. 생각하지 않았다. 몸이 먼저였다. 수온은 낮았다. 5월의 바다는 따뜻해 보이지만 수면 아래 30cm부터는 다른 세계였고 그 차가움이 준수의 온몸을 순식간에 관통했다. 눈을 떴다. 물속은 탁했다. 빛이 부서지는 방향으로 팔을 저었고 준호의 몸이 보였다. 아직 가라앉는 중이었다. 그의 눈이 열려 있었다. 공황이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준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물을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며 준수만이 알고 있었다. 팔이 뻗어왔다. 준호의 손이 준수의 어깨를 잡았고 그 힘이 예상보다 셌다. 익사하는 사람의 힘이었다. 살기 위해 무엇이든 붙잡는 힘. 준호는 준수를 디딤돌로 삼아 위로 올라가려 했고 그 무게가 준수의 머리를 수면 아래로 눌렀다. 숨이 막혔다. 물이 코로 들어왔다. 눈이 따가웠다. 준수는 팔을 저었지만 준호의 손은 그의 어깨를 놓지 않았고 두 사람은 함께 더 깊이 내려갔다. 이건 질투의 순간이 아니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 남은 순간이었다. 준수는 팔을 비틀었다. 관절이 아팠다. 준호의 손가락이 하나씩 풀렸다. 준수는 그 손을 밀지 않았다. 다만 빠져나왔다. 그리고 위를 향해 팔을 저었다. 발을 찼다. 수면이 가까워졌다. 빛이 보였다. 그 순간, 딱 그 순간에 준수는 아래를 내려다봤다. 준호가 있었다. 물속에서 팔을 젓고 있었다. 공황 상태의 사람은 위아래를 구분하지 못한다. 준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다시 내려가지 않았다. 수면을 뚫고 올라오는 순간 배가 터질 것 같았고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자신의 귀에 짐승처럼 들렸으며 하늘이 보였다. 아무런 구름도 없는 5월의 하늘. 요트가 흔들리고 있었다. 준수는 난간을 잡고 갑판 위로 올라왔다. 온몸이 떨렸다. 찬물 때문인지 다른 것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즉시 구조 요청을 했다. 핸드폰을 집었고 번호를 눌렀으며 말했다. 사람이 빠졌다고. 좌표를 불렀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수면은 고요했다. 준호는 올라오지 않았고 준수는 난간에 기대어 그 고요한 수면을 바라봤다. 뛰어들 수 있었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생각이 없었다. 계획도 없었다. 다만 그 수면이, 그 완벽한 고요함이 7년 동안 가슴속에서 썩어가던 무언가를 천천히 식히고 있었다. 그것이 안도인지 공포인지 슬픔인지 준수는 분류할 수 없었다. 분류하고 싶지 않았다.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17분이 걸렸다. 준수는 그 17분 동안 난간에서 손을 놓지 않았다. 손가락이 하얘질 때까지. 바람이 없는 날이었다. 파도가 없었다. 수면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위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시신은 다음날 오전에 인양됐다. 조류가 예상보다 빨랐고 암초지대가 가까웠으며 그 두 가지가 겹친 결과로 시신의 얼굴 왼쪽에는 타바큰이 있었고 오른쪽 광대뼈 아래로는 부종이 올라와 있었다. 완전히 알아볼 수 없는 얼굴은 아니었다. 그러나 쌍둥이였다. 같은 얼굴을 가진 두 사람 중 한 명이 물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나면 나머지 한 명과의 경계는 생각보다 쉽게 흐려졌다. 구조대원 중 누구도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아직은. 준수는 담요를 두른 채 구조대 보트 위에 앉아 있었다. 부두까지는 20분이 걸렸다. 그 20분 동안 구조대원이 2번 그에게 말을 걸었고 준수는 2번 모두 짧게 답했다. 괜찮냐는 질문에 괜찮다고, 병원에 가야 한다는 말에 나중에 가겠다고.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왼손 약지가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가 이상하게 선명했다. 준수는 그것을 내려다보지 않으려 했지만 시선은 자꾸 그쪽으로 흘렀다. 부두에 닿기 직전 보트가 속도를 줄였다. 그 순간 구조대원 둘이 동시에 앞쪽으로 몸을 돌렸고 계류 작업을 시작했으며 보트 뒤쪽에는 잠깐의 공백이 생겼다. 준수의 시선이 들 것으로 갔다. 흰 천이 덮여 있었다. 천 아래로 삐져나온 왼손. 물에 하룻밤을 보낸 손은 피부가 불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평소보다 굵어 보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지에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백금 링이었다. 단순한 디자인. JHY. 준수는 이미 몸을 숙이고 있었다. 생각이 앞선 것이 아니었다. 손이 먼저 움직였다. 손가락이 반지의 테두리에 닿았다. 차가웠다. 금속의 차가움인지 죽은 사람의 차가움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앞쪽에서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줄을 잡아당기는 소리, 발소리, 무전기 잡음. 소란이었다. 준수는 그 소란 속에서 천천히 당겼다. 저항이 있었다. 물에 불어난 피부가 반지를 붙들고 있었다. 관절을 넘어오는 순간 미세한 마찰이 손끝에서 팔을 타고 올라왔다. 반지가 빠졌다. 그는 그것을 손바닥 안에 쥐었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 부두에 내린 것은 그로부터 3분 뒤였다. 경찰관 둘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 명은 수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시신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가 다시 돌아왔다. 쌍둥이를 처음 보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준수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다. 평생 봐온 눈빛이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수첩을 든 경찰관이 물었다. 사무적인 목소리였다. 준수는 그 질문을 들으며 손바닥 안에 반지를 느꼈다. 차갑고 작고 단단한 것. JHY. 이준호와 한혜영. 그 새겨진 이름 중 하나가 지금 자신의 손 안에 있었다. 이준호입니다. 말은 낮고 평탄하게 나왔다. 떨리지 않았다. 경찰관이 수첩에 받아 적었다. 볼펜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준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왼손을 담요 밖으로 꺼냈다. 반지를 약지에 끼웠다. 헐거웠다. 준호보다 손가락이 가늘었기 때문이었다. 그 헐거움이 손가락에 걸려있는 내내 느껴질 것이었다. 경찰관이 다음 질문을 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준수는 답했다. 침착하게. 발이 엉켰다고, 균형이 무너졌다고 뛰어들었지만 조류가 샜다고. 모두 사실이었다. 거짓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다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물속에서 팔을 빼낸 것, 위를 향해 올라오면서 아래를 내려다본 것, 수면 위로 올라온 뒤 다시 뛰어들지 않은 것. 그것들은 질문받지 않았고 준수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관이 수첩을 덮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대표님. 이 대표. 준수는 그 호칭을 처음 들었다. 아니, 처음이 아니었다. 평생 들어온 호칭이었다. 다만 자신에게 향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연스럽게. 마치 7년 동안 그렇게 불려온 사람처럼. 그때 부두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차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발소리. 빠르고 불규칙한 발소리. 강여사였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으며 천막을 향해 걸어오는 그 걸음이 뛰는 것과 걷는 것의 중간 어딘가에 있었다. 준수는 그 자리에 섰다. 강여사가 그를 봤다. 멈췄다. 그리고 달려왔다. 두 팔이 그의 어깨를 잡았고
그 손에 힘이 몹시 셌으며 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를 붙들고 있었다. 준수는 그 안에서 눈을 감았다. 왼손 약지에 반지가 느껴졌다. 헐겁고 낯설고 그러나 분명하게 존재하는 무게. 강 여사의 어깨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 수평선은 흐릿했고 5월의 빛이 수면 위에서 부서지고 있었으며 그 아래가 얼마나 깊은지 위에서는 알 수 없었다. 이준호입니다. 그 말이 아직 귀 안에 있었다. 볼펜이 종이를 긁던 소리와 함께 강 여사의 손이 그의 등을 두드렸다. 느리고 반복적인 동작으로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준수는 울지 않았다. 이준수의 장례는 사흘째 되는 날 치러졌다. 빈소는 동산대학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이었다. 국화가 놓였고 영정 사진이 걸렸으며 조문객들이 줄을 섰다. 영정 속의 얼굴은 웃고 있었다. 3년 전 가족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강 여사가 골랐다. 준수는 그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자신의 얼굴이었다. 웃고 있는 자신의 얼굴이 영정 액자 안에 걸려 있었다. 죽은 사람의 자리에. 혜영은 상주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빈소 한쪽 조문객의 흐름에서 약간 비껴난 자리에 서 있었다. 검은 드레스, 검은 구두,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올려져 있었다. 울었던 흔적이 없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그것은 슬픔의 창백함이 아니었다. 잠을 자지 않은 사람의 창백함이었다. 조문객이 다가와 손을 잡으면 고개를 숙였고 위로의 말을 건네면 작게 답했으며 그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 흐트러짐 없음이 오히려 이상했다. 준수는 그녀를 봤다. 상주성 옆에 서서 조문객을 맞는 척하면서 시선의 끝을 그녀에게 두었다. 혜영은 조문객과 이야기하는 중에도 시선이 흔들렸다. 미세하게. 준수가 아니라면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그 시선이 향하는 곳을 준수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었다. 영정 사진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자신이었다. 혜영의 시선은 조문객의 어깨 너머로 국화 한 사이로 빈소의 공기를 가르며 자꾸 이쪽으로 왔다. 그리고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멈췄다. 준수는 시선을 거뒀다. 강 여사가 옆에 있었다. 상주복을 입은 강 여사는 조문객이 올 때마다 허리를 숙였고 그 동작이 반복될수록 어딘지 기계적으로 변해갔다. 눈이 부어 있었다. 어젯밤 울었을 것이었다. 아니 사흘 내내 울었을 것이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울지 않았다. 강 여사는 그런 사람이었다. 무너지는 것은 혼자일 때만 허락하는 사람. 준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평생 알아온 것이었다. 오후 2시쯤 조문객이 잠시 뜸해졌다. 준수는 그 틈에 자리를 옮겼다. 영정 사진 앞에 섰다. 향을 피웠다. 연기가 올라갔다. 사진 속에 얼굴이 웃고 있었다. 자신의 얼굴이. 이준수의 얼굴이. 준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2번. 형식이었다. 그러나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예상치 못한 것이 흉곽 안에서 올라왔다.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슬픔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복잡했고 죄책감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낯설었으며 공포라고 부르기엔 너무 조용했다. 오래 보내요.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다. 혜영이었다. 어느 틈에 옆에 와 있었는지 준수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영정 사진을 보고 있었다. 준수를 보지 않았다. 그러나 말은 준수에게 하고 있었다. 형제 사이엔 원래 그런 건가요? 오래 들여다봐도 낯설지 않은 얼굴이. 준수는 답하지 않았다. 답할 수 없었다. 그 질문이 영정 사진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옆에 서 있는 자신을 향한 것인지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다. 혜영은 여전히 사진을 보고 있었다. 그 옆 얼굴이 창백했다. 속눈썹이 길었다. 준수는 그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대학 시절,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던 시절, 그는 이 옆 얼굴을 자주 봤었다. 많이 닮았어요. 혜영이 말했다. 준수가 답했다. 한 음절이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혜영의 시선이 영정 사진에서 천천히 이동했다. 준수의 손으로, 왼손으로, 약지로. 반지가 있었다. JHHY. 혜영은 그것을 봤다. 이 반응을 준수는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두려워하고 있었다. 두 가지가 동시에였다. 혜영의 눈이 반지에서 멈췄다. 1초 2초. 그리고 다시 영정 사진으로 돌아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더 이상했다. 준수는 무언가 말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의아함이든 확인이든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말이든
그러나 혜영은 침묵했다. 그 침묵이 빈소의 국화 냄새와 뒤섞여 준수의 폐 안으로 들어왔다. 향 연기가 아직 피어오르고 있었다. 영정 사진 속의 얼굴이 웃고 있었다. 혜영이 몸을 돌렸다. 조문객 쪽으로 걸어갔다. 뒷모습이 곧았다. 흐트러짐이 없었다. 준수는 그 뒷모습을 봤다. 그녀가 걸어가는 내내 조문객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고개를 숙이고 손을 잡고 작게 웃는 모습을, 그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준수는 알고 있었다. 질문이었다. 아직 소리가 되지 않은 질문.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던져진 질문. 준수는 왼손을 내려다봤다. 반지가 있었다. 헐거웠다. 오늘도 그 헐거움이 손가락에서 느껴졌다. 내일도 느껴질 것이었다. 그 다음 날도. 준수는 손을 주머니 안에 넣었다. 빈소 안에 향 연기가 가득했다. 석 달이 지났다. 세상은 빠르게 정리됐다. 이준수의 사망 신고가 수리됐고 이준호의 업무 복귀가 공지됐으며 회사는 2달간의 공백을 메우느라 바빴다. 직원들은 그를 볼 때마다 잠깐 멈췄다. 사고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달라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는 눈빛이었다. 준수는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았다. 웃었다. 악수를 했다. 보고를 들었다. 결제를 했다. 준호의 서명을 썼다. 7년 동안 연습한 서명이었다. 어릴 때부터 따라했다. 필체가 거의 같았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문제는 서명이 아니었다. 회사는 괜찮았다. 집이 문제였다. 준호와 혜영이 7년을 산 집. 폭도의 조명 스위치 위치, 욕실 거울 앞에 놓인 물건들의 순서, 냉장고 안에 항상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 준수는 그 집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명절마다 왔었고 가끔 저녁을 먹었으며 준호의 서재에 앉아 술을 마신 적도 있었다. 그러나 사는 것은 달랐다.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는 매일 아침 발견되는 낯선 것들이 있었다. 준호는 잠을 왼쪽에서 잤다. 준수는 그것을 몰랐다. 첫날 밤 오른쪽에 누웠을 때 혜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이상했다. 다음날 아침 혜영이 일어나고 난 뒤 준수는 베개의 위치를 확인했다. 혜영 쪽 베개가 오른쪽이었다. 준호는 왼쪽이었다. 준수는 그날 이후 왼쪽에서 잤다. 혜영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아무 말도 하지 않음이 매일 밤 준수의 등 뒤에 있었다. 아침 식사도 달랐다. 준호는 커피를 블랙으로 마셨다. 준수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준호가 빵을 먹었는지 밥을 먹었는지는 몰랐다. 첫 번째 아침 혜영이 밥을 차렸을 때 준수는 자연스럽게 앉았다. 준호도 밥을 먹었던 것이다. 그러나 반찬의 순서가 문제였다. 준호가 어떤 반찬을 먼저 집었는지, 어떤 것을 남겼는지 혜영은 알고 있었을 것이었다. 준수는 천천히 먹었다. 혜영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혜영은 자신의 그릇만 봤다. 그러나 보지 않는 척하면서 보는 사람의 눈빛이 어떤 것인지 준수는 알고 있었다. 반지를 만지는 것은 그때부터였다. 의식하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커피잔을 들다가 왼손 엄지가 약지의 반지를 건드렸고 그 헐거운 감촉에 손가락이 멈췄으며 그것이 시작이었다. 회의 중에도, 보고서를 읽는 중에도, 혜영과 마주 앉은 저녁 식탁에서도 왼손 엄지가 약지의 반지를 건드렸다. 돌렸다. 제자리로 돌렸다. 그 반복이 언제부터인지 몰랐다. 다만 반지가 손가락에서 느껴지지 않을 때, 헐거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지지 않을 때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감각이 왔다. 그래서 만졌다. 확인했다. 아직 있다는 것을, 아직 자신의 손에 있다는 것을. 서재에 앉는 것은 밤이었다. 준호의 서재였다. 책장에는 준호가 읽던 책들이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준호가 쓰던 물건들이 놓여 있었으며 서랍 안에는 준호의 메모들이 있었다. 준수는 그 메모들을 읽었다. 업무 관련된 것들이었다. 숫자와 이름과 짧은 문장들. 준호의 필체였다. 자신의 필체와 비슷하지만 달랐다. 준호는 숫자에 7을 유럽식으로 썼다. 가로액을 그었다. 준수는 그것을 몰랐다. 그날 이후 준수는 7을 쓸 때마다 가로액을 그었다. 몸에 익히려 했다. 그러나 급하게 쓸 때는 자꾸 원래 방식으로 돌아갔다. 어느 날 밤 혜영이 서재 문을 열었다. 노크가 있었다. 준수는 메모를 덮었다. 혜영이 들어왔다. 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책상 위에 놓았다. 준수는 고맙다고 했다. 혜영은 서재를 한번 둘러봤다. 책장을, 책상을, 그리고 준수의 손을, 왼손을, 약지를,
반지를. 그 시선이 장례식장에서와 같았다. 닿을 듯 말 듯 하다가 멈추는 시선. 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준수는 물잔을 들었다. 손이 약간 떨렸다. 처음이었다. 석 달 동안 손이 떨린 것은 처음이었다. 헐거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있었다. 11시가 넘어 있었다. 혜영은 침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 책이 펼쳐져 있었지만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았다. 준수는 욕실에서 나왔다. 샤워 후였다. 수건으로 머리카락을 닦으며 침대 쪽으로 걸어갔다. 혜영이 창가에서 그를 봤다. 시선이 느껴졌다. 준수는 익숙해지려 했다. 석 달 동안 매일 밤 이 시선이 있었다. 다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의 시선은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고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다. 결심 같은 것이, 준비 같은 것이. 오늘 뭐 마셨어요? 혜영이 말했다.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준수는 수건을 내렸다. 회식이었어. 소주. 많이요? 적당히. 혜영이 책을 덮었다.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창밖을 잠깐 봤다가 다시 준수를 봤다. 그 시선이 얼굴에서 손으로 내려갔다. 약지로. 반지로. 준수는 알아챘다. 오른손으로 왼손을 가리려다가 멈췄다. 그 동작이 오히려 이상해 보일 것이었다. 그대로 있었다. 준호씨. 혜영이 불렀다. 그 호칭이 공기 안에서 잠깐 떠 있었다. 준수는 대답했다. 응. 결혼식 날. 혜영이 천천히 말했다. 서두르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문장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각각의 단어를 제자리에 내려놓듯. 반지 끼워주면서 뭐라고 했지? 침묵이 왔다. 짧은 침묵이었다. 그러나 준수에게는 길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다. 기억을 더듬었다. 결혼식 날. 혜영의 손. 반지. 준호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하객석 세 번째 줄에서 봤던 그 장면. 두 사람이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던 그 순간. 준수는 그것을 봤다. 봤지만 들을 수 없었다. 세 번째 줄이었다. 주례사가 진행되는 중이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말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이 길면 안 됐다. 영원하자고 했지. 준수가 말했다.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럴듯했다. 결혼식 날 반지를 끼워주며 할 수 있는 말. 사람들이 하는 말. 영원하자고. 준수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준호라면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낭만적이고 간결하고 기억에 남는 말. 혜영이 움직이지 않았다. 창가에 앉은 채로, 무릎 위에 책을 올려놓은 채로 그녀는 준수를 봤다. 그 시선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이 느껴졌다. 온도 같은 것이 내려가는 것이. 준수는 그것을 봤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없었다. 영원하자고. 그것이 틀린 말인가? 그것이 준호의 말이 아닌가? 그랬구나. 혜영이 말했다. 두 글자였다. 평탄한 목소리였다.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다. 다만 그것이 전부였다. 혜영은 창가에서 일어났다. 책을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았다. 이불을 걷어고 누웠다. 준수 쪽이 아니라 창문 쪽으로. 준수는 서 있었다. 수건이 손에 들려 있었다. 머리카락에서 아직 물기가 있었다. 혜영의 등이 보였다. 준수는 알고 있었다. 혜영은 자신과 같은 천장을 보며 눈을 뜨고 있을 것이었다. 다만 보여주지 않는 것이었다. 준수는 침대에 누웠다. 혜영의 숨소리가 들렸다. 고르고 느렸다. 잠든 척하는 사람의 숨소리였다. 준수는 그것을 들으며 결혼식 날을 다시 생각했다. 하객석 세 번째 줄. 준호가 혜영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던 순간 두 사람의 입술이 움직였다. 준수는 읽으려 했었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입술을. 그러나 읽지 못했다. 너무 멀었다. 무슨 말이었을까? 영원하자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준수가 했을 말이었다. 준수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했을 말. 왼손 엄지가 약지의 반지를 건드렸다. 준수는 반지를 돌렸다. 헐거운 금속이 손가락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다. 반지가 느껴졌다. 헐겁고 낯설고 차가운 것이. 그때였다. 혜영이 말했다. 등을 돌린 채로. 창문 쪽을 향한 채로. 목소리는 낮았고 잠든 사람의 목소리처럼 느렸지만 각각의 단어가 선명했다. 준호 씨는 그런 말 안 했는데 그것으로 끝이었다. 더 이상 말이 없었다. 혜영은 움직이지 않았다.
숨소리가 다시 고르게 들렸다. 준수는 천장을 봤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움직일 수 없었다. 혜영의 말이 어둠 안에 있었다. 공기 안에 녹아들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준호 씨는 그런 말 안 했는데 준수는 눈을 감지 않았다. 이 어둠이 얼마나 긴지, 아침이 오기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준호는 결혼식 날 이렇게 말했을 것이었다. 준수가 결코 하지 않을 방식으로, 준수에게 상처가 됐을 방식으로, 그래서 준수가 기억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혜영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7년 동안, 오늘 이 밤까지. 반지가 헐거웠다. 한재묵의 사무실은 을지로 뒷골목 4층짜리 건물 3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혜영은 난간을 참지 않았다. 3층 복도 끝, 불투명 유리문에 한재묵 흥신소라는 글자가 검은 시트지로 붙어 있었다. 흥신소라는 단어가 낡았고 오래된 것들이 갖는 특유의 무심함이 문 전체에 배어 있었다. 사무실 안은 좁았다. 한재묵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50 초반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42이었다. 얼굴에 표정이 없었다. 있었다가 오래전에 닳아 없어진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는 혜영이 들어오는 것을 봤다. 일어나지 않았다. 손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혜영이 앉았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코트를 벗지 않았다. 한재묵은 그녀를 봤다. 훑는 것이 아니었다. 읽는 것이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한재묵이 말했다. 첫 마디였다. 낮고 건조했다. 이 질문이 본론의 시작이었다. 혜영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밀었다. 한재묵이 봉투를 봤다. 열지 않았다. 먼저 말씀하십시오. 혜영이 봉투에서 시선을 거뒀다.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한재묵이 기다렸다. 혜영이 계속했다. 5달 전에요. 요트 사고였습니다. 쌍둥이 형과 둘이 바다에 나갔다가 남편이 빠졌고 형이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시신은 다음날 인양됐고 사고사로 처리됐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집에 있는 사람이 제 남편이 아닙니다. 침묵이 왔다. 한재묵의 얼굴이 변하지 않았다. 놀라지 않았다.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혹은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어봤다는 듯. 그는 책상 위에 볼펜을 집었다. 메모지를 당겼다.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혜영은 잠깐 창문을 봤다.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먼지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재묵을 봤다. 결혼식 날 남편이 반지를 끼워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지금 집에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틀린 답을 했어요. 그것뿐입니까? 반지를 자주 만집니다. 남편은 반지에 관심이 없었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재묵이 받아 적었다. 볼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났다. 쌍둥이라면 외모 식별이 어렵죠. 한재묵이 말했다. 네, 목소리도요. 비슷합니다. 말투도 걸음걸이도. 그렇다면 한재묵이 볼펜을 내려놓았다. 메모지에서 시선을 들었다. 혜영을 봤다. 확신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의심하시는 겁니까? 혜영이 답하기까지 2초가 걸렸다. 확신합니다. 한재묵이 그녀를 봤다. 공식화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혜영이 대답하지 않았다. 한재묵은 기다렸다. 혜영의 손이 무릎 위에 가방 위에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에서 을지로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렸다.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혜영이 말했다. 말씀하십시오. 공식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재묵이 혜영을 봤다. 그는 이 여자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정확하게 읽었다. 진실이 어디 있냐고 묻는 것이 아니었다. 공식화했을 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묻고 있었다. 그 차이를 한재묵은 놓치지 않았다. 재수사 들어갑니다. 성공 가능성은요? 40%입니다. 혜영이 눈을 내리지 않았다. 그 숫자를 들으면서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한재묵은 그것을 봤다. 그녀가 여기 온 것은 이 숫자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첫 번째 질문이 나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 혜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코트를 여미었다. 가방을 들었다. 문 쪽으로 걸어갔다. 한재묵은 그녀의 뒷모습을 봤다. 조사는 시작하겠습니까? 혜영이 문손잡이를 잡은 채로 멈췄다. 등을 보인 채로 답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한재묵은 메모지 한쪽 여백에 짧게 썼다.
조사 시작. 그리고 날짜를 적었다. 한재묵은 사흘을 움직였다.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니었다. 발로 하는 일이었다. 첫째 날은 해양경찰서였다. 사고 당일 출동 기록, 구조보고서, 시신 인양 보고서. 열람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한재묵은 그 경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최초 확인 주체는 해양경찰 구조대원이었다. 한재묵은 그 구조대원을 찾았다. 그날 생존자 신원 확인을 직접 하셨습니까? 짧은 침묵이 있었다. 구조보트 위에서 이름을 물었습니다. 본인이 이준호라고 했습니다. 확인 절차가 그게 전부였습니까? 쌍둥이인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현장에서는 몰랐어요. 본인이 말하면 그게 신원입니다. 한재묵은 전화를 끊었다. 메모지에 적었다. 신원 확인 자기 진술만. 이것이 첫 번째였다. 행정은 구조대원의 보고를 받았고 의료진은 행정 기록을 받았으며 경찰은 의료 기록을 받았다. 최초 입력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 둘째 날은 부두였다. 사고 당일 임시 처리 구역이 설치됐던 자리였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다. 콘크리트 바닥과 바다 냄새만 있었다. 한재묵은 그 자리에 서서 동선을 생각했다. 보트가 닿는 위치, 들것이 놓이는 위치, 구조대원이 서는 위치, 가족이 도착하는 위치, 그리고 그 사이의 공백. 가족 도착 전, 구조대원이 계류 작업을 하는 동안, 경찰관이 무전을 받는 동안 그 공백이 얼마나 됐을지. 한재묵은 눈을 감고 초를 셌다. 30초. 충분했다. 시신 상태 기록 사진은 인양 보고서에 있었다. 한재묵은 그것을 출력했다. 펼쳤다. 왼손 사진이 있었다. 혜영이 봉투 안에 넣어준 결혼식 사진을 꺼냈다. 혜영이 준호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장면. 한재묵은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봤다. 결혼식 사진 속 준호의 손은 손가락이 굵었다. 마디가 뚜렷했다. 인양된 시신의 손은 달랐다. 물에 불어난 것을 감안해야 했다. 그러나 감안하고도 남는 차이가 있었다. 물에 불면 손가락은 굵어진다. 한재묵은 두 사진을 번갈아 봤다. 확신할 수 없었다. 사진의 해상도, 각도, 조명이 달랐다. 그러나 무시할 수도 없었다. 메모지에 적었다. 손가락 굵기 불확실. 그러나 방향은 있다. 셋째 날은 목격자였다. 사고 당일 인근 해역에 어선이 있었다. 보고서에 기재된 참고인이었다. 한재묵은 그 어선의 선주를 찾았다. 인천 연안부두였다. 50대 남자였다. 얼굴이 검게 탔고 말이 적었다. 그날 요트 봤습니까? 멀리서 봤지. 두 사람이 갑판 위에 있는 것도요. 싸우는 건 아니었어요. 서 있었어요. 얘기하는 것 같았고. 그 다음은요. 남자가 잠깐 바다를 봤다. 한 명이 떨어졌어요. 다른 한 명이 뛰어들었고 한참 있다가 한 명만 올라왔어요. 한참이요. 한참이지. 꽤 됐어요. 한재묵이 메모지에 적었다. 한참. 꽤 됐어요. 올라온 사람이 뛰어든 사람이 맞습니까? 남자가 그를 봤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봤는데. 한재묵은 더 묻지 않았다. 명함을 줬다. 남자는 받았다. 호주머니에 넣었다. 한재묵은 돌아섰다. 연안부두에서 사무실까지 돌아오는 길에 한재묵은 메모지를 봤다. 세 가지였다. 신원 확인 자기 진술만. 손가락 굵기 불확실. 물속 시간 한참. 이것이 전부였다. 법정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정황이었다. 정황만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봉투를 열었다. 혜영이 넣어준 것들을 다시 봤다. 결혼식 사진, 준호의 명함,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하나. 메모지에는 혜영의 필체로 짧게 적혀 있었다. 반지를 자주 만진다. 7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버릇. 그리고 그 아래 결혼식 날 반지를 끼워주며 한 말, 혜영, 네가 나 준호를 선택했다는 증거야. 한재묵은 그 두 문장을 읽었다. 반지를 자주 만진다. 준호의 반지를, 자신의 것이 아닌 반지를 확인하듯. 놓치면 다시 두 번째가 될까봐. 한재묵은 그 버릇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빼앗은 것을 손에 쥔 사람의 버릇이었다. 한재묵은 메모지를 봉투에 다시 넣었다. 창문 쪽을 봤다. 블라인드 사이로 을지로의 저녁이 들어오고 있었다. 노을이 없었다. 그냥 어두워지는 중이었다. 그는 전화기를 집었다. 혜영의 번호를 찾아 눌렀다. 조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제 시간 되십니까? 혜영이 잠깐 있다가 답했다. 내일 오후요. 알겠습니다.
한재묵은 전화를 끊었다. 책상 위에 메모지를 봤다. 3가지가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 펜을 들고 4번째를 적었다. 결혼식 날의 말 혜영만 알고 있음. 그리고 잠깐 생각하다가 5번째를 적었다. 의뢰인은 이미 알고 있다. 그것이 한재묵이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었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을 것이었다. 혜영은 진실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다만 숫자가 필요했다. 한재묵은 블라인드를 올렸다. 을지로의 밤이 들어왔다. 강 여사의 집은 성북동 언덕 위에 있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다. 마당에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고 지금은 잎이 다 졌으며 앙상한 가지 끝에 감 몇 개가 매달려 있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따지 않은 것들이었다. 준수는 그 감나무를 볼 때마다 어릴 때가 생각났다. 가을마다 강 여사가 감을 따서 꽃감을 만들었고 그것을 두 아들에게 똑같이 나눠줬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수는 자신의 것이 조금 더 작다고 생각했었다. 실제로 작았는지 그냥 그렇게 느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었다. 저녁 초대였다. 강 여사가 전화를 했다. 밥 먹으러 오라고. 혜영도 함께. 준수는 괜찮다고 했다. 혜영은 묻지 않았다. 그냥 따라왔다. 차 안에서 둘은 말이 없었다. 성북동까지 20분이었다. 라디오를 켜지 않았다. 혜영은 창밖을 봤고 준수는 전방을 봤으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척하는 침묵이었다. 강 여사는 직접 요리를 했다. 갈비찜이었다. 준수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것이었다. 그러나 준호도 좋아했다. 두 사람 모두 좋아했기 때문에 강 여사는 명절마다 갈비찜을 했고 그것은 어느 쪽을 위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음식이었다. 식탁에 앉았다. 강 여사, 준수, 혜영. 3사람이었다.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다. 빈자리가 하나 있었다. 그 빈자리가 누구의 것인지 식탁에 앉은 3사람 중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강 여사가 준수의 잔에 술을 따랐다. 많이 힘들지? 강 여사가 말했다. 준수를 보면서.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경계가 불분명했다. 형을 잃은 준호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향한 것인지. 준수는 잔을 들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도 돼. 강 여사가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잔을 들었다. 마셨다. 내려놓았다. 그 동작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준수야. 강 여사가 불렀다. 그것이 전부였다. 준수는 반응했다. 아주 자연스럽게. 고개가 올라갔다. 시선이 강 여사를 향했다. 몸이 먼저였다. 생각이 따라오기도 전에. 34년이었다. 그 이름으로 불린 34년이 몸에 새겨져 있었다. 식탁이 멈췄다. 강 여사가 먼저 시선을 내렸다. 미안하다. 딴 생각을 했나봐.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평탄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는 젓가락을 들었다. 갈비찜을 집었다. 씹었다. 삼켰다. 준수는 잔을 들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소주를 마셨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 뜨거웠다. 식탁 위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강 여사는 먹고 있었다. 혜영은 밥을 뜨고 있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감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소리였다. 준수는 혜영을 봤다. 혜영은 자신의 그릇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젓가락이 멈춰 있었다. 밥알이 수저 위에 있었다. 입으로 가지 않았다. 그 멈춤이 얼마나 됐는지 준수는 알 수 없었다. 강 여사가 준수야 라고 부르기 전부터였는지 아니면 그 이후부터였는지. 혜영이 밥을 떴다. 아무렇지 않게 입에 넣었다. 씹었다. 창밖을 잠깐 봤다가 다시 그릇을 봤다. 그 동작이 자연스러웠다. 지나치게 자연스러웠다. 식사는 계속됐다. 강 여사가 혜영에게 갈비찜을 더 집어줬다. 혜영이 고맙다고 했다. 준수가 밥을 더 달라고 했다. 강 여사가 일어나서 밥을 떴다. 식탁 위에서 말들이 오갔다. 작고 가벼운 말들이. 그 말들 아래에 있는 것들은 갈비찜 냄새와 소주 냄새와 뒤섞여 식탁 위에 깔려 있었다. 아무도 그것을 꺼내지 않았다. 식사가 끝났다. 혜영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다. 강 여사가 됐다고 했다. 두 사람이 잠깐 사양하는 말을 나눴다. 결국 혜영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물소리가 들렸다. 준수와 강 여사만 식탁에 남았다. 강 여사가 소주잔을 들었다. 마시지 않았다. 그냥 들고 있었다. 창밖을 봤다. 감나무가 있는 쪽이었다. 잎이 다 진 가지.
끝에 매달린 감 몇 개. 강 여사는 그것을 보면서 말했다. 올해는 감을 못 땄네. 그것뿐이었다. 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 말이 감나무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말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정확하게 가리킬 수 없었다. 강 여사는 잔을 내려놓았다. 일어났다. 부엌으로 들어갔다. 혜영과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다. 준수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다. 빈 소주잔이 앞에 있었다. 갈비찜 냄새가 아직 공기 안에 있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감나무 가지가 흔들렸다. 끝에 매달린 감들이 함께 흔들렸다. 떨어지지 않았다. 매달려 있었다. 준수는 그것을 봤다. 오래. 왼손 엄지가 약지의 반지를 건드렸다. 한재묵의 사무실은 오후 3시였다. 혜영이 왔다. 지난번과 같은 코트였다. 같은 가방이었다. 다른 것은 없었다. 그러나 앉는 방식이 달랐다. 지난번에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오늘은 옆 의자에 내려놓았다. 작은 차이였다. 한재묵은 그것을 봤다. 오늘은 더 오래 있을 생각이라는 뜻이었다. 혹은 더 많은 것을 들을 준비가 됐다는 뜻이었다. 한재묵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얇았다. 혜영이 그것을 봤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재묵이 파일을 열지 않았다. 책상 위에 그대로 뒀다. 혜영을 봤다. 신원 확인은 생존자 본인의 진술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조 현장에서 쌍둥이 여부를 확인한 사람은 없었고 의료 기록과 행정 기록은 최초 입력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혜영이 들었다. 인양된 시신의 손가락 굵기가 결혼식 사진과 차이가 있습니다. 물에 불어난 것을 감안해도 설명되지 않는 차이입니다. 다만 사진 해상도와 각도의 문제로 법적 증거로는 쓸 수 없습니다. 혜영이 창문 쪽을 봤다가 다시 한재묵을 봤다. 목격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인근 해역 어선 선주입니다. 두 사람이 갑판 위에 있었고 한 명이 떨어졌으며 다른 한 명이 뛰어들었고 한참 후에 한 명만 올라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한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참. 혜영이 그 단어를 반복했다. 질문이 아니었다. 네, 정확한 시간은 특정할 수 없습니다. 목격 거리가 있었고 목격자 본인도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 한재묵이 잠깐 멈췄다. 혜영이 기다렸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재묵이 파일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혜영이 봉투에 넣어줬던 메모지의 사본이었다. 결혼식 날 반지를 끼워주며 한 말. 혜영, 내가 나 준호를 선택했다는 증거야. 그것을 책상 위에 놓았다. 지금 집에 있는 사람이 이 문장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이준호가 아닙니다. 이 문장은 이준호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만들어질 수 없는 종류의 것입니다. 혜영이 그 메모지를 봤다. 자신의 필체였다. 자신이 적은 문장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보는 것은 달랐다. 한재묵의 책상 위에 파일 옆에 증거처럼 놓여 있는 것을 보는 것은 혜영의 손이 무릎 위에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이상이 전부입니까? 혜영이 물었다. 네, 공식화하면요. 한재묵이 혜영을 봤다. 재수사가 시작됩니다. 신원 확인 절차 재검토, 목격자 재소환, DNA 감정 신청. 시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성공 가능성은 지난번과 같습니까? 40%입니다. 혜영이 시선을 내렸다. 무릎 위에 손을 봤다. 왼손이었다. 약지에 반지가 있었다. 자신의 반지였다. 결혼식 날 준호가 끼워준 반지. JHHY. 그녀는 그것을 봤다. 한재묵은 그 시선을 봤다. 그리고 기다렸다. 이 여자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 자리에서 확인되기를 기다렸다. 혜영이 고개를 들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말씀하십시오. 탐정님은 이런 경우를 전에도 보셨습니까? 알면서 덮는 경우를요. 한재묵이 잠깐 혜영을 봤다. 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경우마다 다릅니다. 좋게 끝난 경우도 있습니까? 한재묵이 볼펜을 집었다. 내려놓았다. 좋게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혜영이 그 답을 들었다. 반박하지 않았다. 잠깐 창밖을 봤다. 을지로의 오후였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각자의 방향으로. 그녀는 다시 한재묵을 봤다. 조사를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한재묵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영이 일어났다.
옆 의자에서 가방을 들었다. 한재묵은 그녀가 일어나는 것을 봤다. 코트를 여미는 것을, 문 쪽으로 걷는 것을. 그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처음 왔을 때와 같았다.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지 않았던 사람, 읽히는 것을 허락했던 사람, 숫자를 확인하러 왔던 사람. 문손잡이에 손이 닿았다. 이 대표님은 알고 계십니까? 한재묵이 물었다. 혜영이 멈췄다. 등을 보인 채로. 부인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요. 긴 침묵이었다. 혜영이 문을 열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갔다. 한재묵은 그 소리를 들었다. 한 계단, 두 계단. 그리고 멀어졌다. 그는 파일을 덮었다. 메모지를 봤다. 5번째로 적었던 것. 의뢰인은 이미 알고 있다. 그 아래에 오늘 날짜를 적었다. 그리고 펜을 들어 한 줄을 더 적었다. 이 대표도 알고 있다. 한재묵은 파일을 서랍에 넣었다. 블라인드를 내렸다. 을지로의 오후가 가려졌다. 사무실이 어두워졌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천장을 봤다. 세 사람이 알고 있었다. 혜영이 알고 있었다. 강 여사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준수 자신도 알고 있었다. 다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기로 각자가 선택했다. 그 선택들이 서로를 향해 조용히 조여들고 있었다. 한재묵은 눈을 감았다. 이 사건은 끝났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였다. 그러나 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일은 지금부터였다. 밤 11시였다. 준수는 서재에 있었다. 불을 켜지 않았다. 창밖에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건너편 아파트의 불빛들, 가로등, 그것들이 뒤섞인 서울의 밤빛이 블라인드 사이로 스며들었다.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었다. 준호의 메모들은 서랍 안에 있었다. 준수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어둠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혜영이 오늘 어디를 다녀왔는지 묻지 않았다. 오후 늦게 들어왔다. 코트를 벗으면서 다녀왔다고 했다. 어디를요? 라고 준수는 묻지 않았다. 혜영도 더 말하지 않았다. 저녁을 먹었다. 둘이 마주 앉아서. 말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의 침묵은 평소와 달랐다. 결이 달랐다. 준수는 그것을 느꼈다. 무거운 것이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것 같았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이. 설거지는 혜영이 했다. 준수가 하겠다고 했다. 혜영이 됐다고 했다. 준수는 소파에 앉았다.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준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왼손을 봤다. 반지가 있었다. 엄지로 건드렸다. 돌렸다. 헐거운 금속이 손가락 위에서 움직였다. 제자리로 돌렸다. 부엌의 물소리가 멈췄다. 혜영이 나왔다. 손을 닦으면서 소파 옆을 지나쳐 침실 쪽으로 걸어갔다. 준수 옆을 지나치는 순간 멈추지 않았다. 멈출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대로 걸어갔다. 침실 문이 닫혔다. 준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불을 켜지 않았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다. 어둠 안에서 창밖을 봤다. 서재로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1시간 뒤였다. 이유가 없었다. 침실에 들어가기 싫었다. 혜영의 등을 보면서 눕고 싶지 않았다. 오늘 밤은 그 등이 평소보다 더 무거울 것 같았다. 그 무게를 등 뒤에서 느끼면서 천장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서재였다. 불도 켜지 않은 서재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문이 열렸다. 준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혜영이었다. 발소리로 알았다. 혜영의 발소리는 준수가 석 달 동안 외운 것들 중 하나였다. 걸음의 무게, 속도,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는 방식. 혜영이 들어왔다. 불을 켜지 않았다. 준수 옆에 섰다. 창밖을 봤다. 두 사람이 나란히 창밖을 보는 형태가 됐다. 앉은 사람과 선 사람. 그 높이의 차이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침묵이 길었다.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없었다. 준수는 혜영이 무언가를 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 밤 말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기다리는 것인지 두려워하는 것인지 두 가지가 섞여 있어서 구분할 수 없었다. 당신. 혜영이 말했다. 준수가 창밖을 보는 채로 답했다. 응. 반지 자주 만지네. 그것이었다. 준수는 왼손을 봤다. 어둠 속에서 반지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다. 엄지가 약지 위에 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준수는 손을 내렸다.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버릇이 됐어.
낮게 말했다. 자연스럽게 나왔다. 석 달 동안 연습한 자연스러움이었다. 혜영이 그 말을 들었다. 창밖을 보고 있었다. 준수는 혜영의 옆 얼굴을 봤다. 빛이 적었다. 윤곽만 보였다. 속눈썹이 길었다. 그것만 보였다. 혜영이 말하지 않았다. 1초, 2초, 3초. 준수는 기다렸다. 그 침묵이 끝나는 방향을 알 수 없었다.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었다. 아무 말도 안 올 수도 있었다. 혜영은 그런 사람이었다. 말하지 않는 것으로 더 많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었다. 그 반지. 혜영이 말했다. 준수가 기다렸다. 내가 이긴 증거가 아니야. 준수의 손이 멈췄다. 무릎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빼앗은 증거야. 공기가 달라졌다. 소리가 없었다. 창밖의 빛이 그대로였다. 건너편 아파트의 불빛들이 그대로였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방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 오래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것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그 형태가 드러난 것 같았다. 준수는 창밖을 봤다. 혜영을 보지 않았다. 볼 수 없었다. 건너편 아파트의 불빛들을 봤다. 각각의 불빛 안에 각각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을 것이었다. 의심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아도. 준수는 그것을 생각했다. 그 생각이 흉곽 안에서 무거웠다. 침묵이 길었다. 혜영이 먼저 깼다. 걱정 마. 목소리가 낮았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준수가 혜영을 봤다. 처음으로 이 어둠 안에서 정면으로 봤다. 혜영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준수 쪽을 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옆 얼굴이 말하고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안도하지도 않은 얼굴이었다. 계산이 끝난 사람의 얼굴이었다. 오래전에 끝낸 계산을 오늘 밤 처음으로 소리내어 말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이 말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변명도 인정도 감사도 어떤 것도 이 말의 무게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침묵이었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혜영은 알고 있었을 것이었다. 준수가 침묵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말을 했을 것이었다. 혜영이 몸을 돌렸다. 서재 문 쪽으로 걸어갔다. 준수는 그 뒷모습을 봤다. 문이 열렸다. 닫히기 전에 혜영이 멈췄다. 등을 보인 채로. 내일 아침은 내가 할게. 그것이 전부였다. 문이 닫혔다. 준수는 어둠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의 빛이 그대로였다. 반지가 손가락에 있었다. 헐겁고 차가운 것이. 준수는 왼손을 들었다. 어둠 안에서 반지의 윤곽을 봤다. 엄지로 건드리지 않았다. 그냥 봤다. 내가 빼앗은 증거야. 그 말이 어둠 안에 있었다. 공기 안에 녹아들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준수는 그것을 들으면서 창밖을 봤다. 건너편 아파트의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다. 자정이 가까웠다. 사람들이 잠드는 시간이었다. 준수는 꺼지지 않는 불빛 하나를 봤다. 오래.